네, 가게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핵심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홍장원 차장 비롯해서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까지 나오는데 세 사람 중에 누구 입을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이런 거를 증언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잘못됐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홍장원 전 차장이 가장 좀 껄끄러운 상대 그리고 주목해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홍장원 차장의 어떤 증언이 약간 변화가 있다라고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파고들 것인지를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치열한 신경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논박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국회 쪽에서 주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는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홍장원 전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일단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진술 변화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하루가 지나서는 대통령께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다.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게 명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번 바꾼 바 있고요.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이게 민감한 이야기라서 이 조 원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공론화시켰다라고 또 한 번 말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진술 신빙성이라는 것은 말이 바뀌지 않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대상이라던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두 번이나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이 확실하게 바뀐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 반대 신문 추궁이 헌재에서 있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증인신문 순서상 여인영 전 반첩 사령관 증인신문이 홍장원 차장보다 앞서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홍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여인영 사령관에게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잖아요.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오늘 헌재에 나와서 실제로 그런 지시를 홍장원 전 차장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사실은 홍장원 전 차장 신문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한 가지 전해드리고 관련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황운하 의원, 조금 전에 나왔죠. 그리고 송철호 전 시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선고 공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오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또 청탁을 전달받아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울산경찰청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받은 혐의를 골자로 하는데요. 김상일 평론가님, 네. 1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 오늘 나왔네요. 그러게요. 예.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동안 우리가 그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좀 무리한 어떤 행동,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공직에 진출을 한다거나 논란이 있는 어떤 그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서 후보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런 결과가 되면은 그런 비판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상황이 지금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저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운하 의원께는 좀 사과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논평을 해야 될지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파장도 컸었고 그리고 좀 논란의 시간도 상당히 좀 길었기 때문에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움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양측 다 검찰 측에서는 이제 또 대법원으로 이 사건을 항고해서 가져가겠죠.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한 나름의 분명한 이유들이 있을 터인데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언론 보도로 접한 것처럼 정말 저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의 각종 비서관들이나 여러 인원들이 동원됐고 그 과정에서 당시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던 청와대 직원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예.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남습니다만 일단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좀 더 꼼꼼히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여야 간의 이 극한 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 세력이 이 판결 결과를 계기로 좀 더 발언권을 강화하겠다. 이게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같은 사건이었는데 이게 여당을 향한 공세도 이 판결 결과가 이용이 되겠지만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숨죽이고 있었던 친문 세력, 특히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 2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얻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보에 있어서 조금 더 광폭 행보를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전망 정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관심이 쏠렸던 판결이기도 한데 이 판결, 오늘 항소심 판결에 따라서 또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또 클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결과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길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이제 진술이 주목된다. 오늘 네. 이제 그 얘기를 짚어봤는데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마주하게 되면 네. 충암고도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부담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서 진술한 바가 있고요.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부분을 파고들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증거가 있다면 반박 증거가 있다면은 그런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홍장원 차장이나 여인영 전 사령관이나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그런 증언들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늘 과연 나와서 얼굴을 마주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오늘 나오는 것이 지금 기정사실화된 거 보니까 나는 자신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반대 증인 신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었기 때문에요. 예. 이번에도 변호인단이 나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여인영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차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 어느 쪽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느냐는 영상이 추후 공개되면 국민들께서도 보고 판단하실 것이고요. 재판부에서도 깊은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일단 예. 다른 사람 차치하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말이 벌써 2번이나 바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어떤 첨예한 갈등과 대립 구도가 헌재 재판장 안에서 벌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인영 전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뭐 체포 명단을 줬다라는 자신의 어떤 진술, 직접 구두로 이야기하는 게 아직까지 공개된 바는 없거든요. 예. 국회에 나오거나 다른 곳에서도 내가 정치인 체포 명단 홍장원에게 주면서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인영 전 사령관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인영 전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는 최초로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이나 지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언론의 관심은 당장은 홍장원 전 차장 쪽에 좀 더 많이 쏠려 있습니다만 실제 이 탄핵 재판이나 형사 재판에서 분수령이 될 만한 진술은 두 번째 순서인 여인영 전 사령관 진술, 증인신문 부분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좀 방첩사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 방첩사가 아무래도 뭐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서 이것이 탄핵에 이르는 사유이냐 아니냐 가장 핵심 쟁점이 바로 정치인에 대한 적극적 체포 지시 여부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직접 지시했다라고 홍장원 전 차장이 주장한 사람이 바로 여인영 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여 사령관의 입에 정말 많은 것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영배 재판관도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했잖아요. 네. 끌어내려라 지시한 적 있냐. 그만큼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오늘 증인들과 윤 대통령 측 공방이 이번 탄핵 심판에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네요. 중요한 분수령이 예.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저기 나온 증인들의 신빙성을 좀 약화시키거나 깨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사실은 지시 내용이나 행위에서는 큰 이견이 없어요. 단 지금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 부분만 조금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냐 위헌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시하고 관여하고 계획했느냐라는 부분을 밝히는 데 있어서의 신빙성 부분은 뭐 오늘 어떤 그 증인들의 신빙성, 발언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깨진다면 좀 많이 흔들리죠. 그것이 탄핵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또 재판관들이 별개의 것들을 요소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직접 질문도 하고 주고받는 말도 좀 있었잖아요. 오늘도 같은 전략을 좀 쓸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 상당히 예, 높다고 전망을 합니다. 예. 뭐 변호인단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직접적인 지시 상황이나 그 긴박한 상황, 또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만큼 생생하게 알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홍장원 전 차장이나 여인영 전 사령관 등에게 내가 어떤 지시를 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그게 맞느냐 이렇게 어떤 추궁에 가까운 형식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생각 이상의 경론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도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내역에 대한 증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헌재 재판에서 바로 공개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 추후에도 만약 홍장원 전 차장이 그 당시 국면에서 다른 또 야권의 정치인들과 통화를 한 사실 등이 공개가 된다면 계속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은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적인 얘기긴 하지만 재판관이 이제 봤을 때 오늘은 뭐 엇갈린 진술로 공방이 벌어질 게 좀 뻔한 상황인데 네. 상반된 진술이 이렇게 계속될 경우에는 어떤 진술을 좀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상반된 진술이 많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시를 누가 했느냐의 부분은 말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지시 내용이나 행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 했는지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는지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재판부가 볼 때 예. 얼마나 예. 크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그러면은 직접적은 아니어도 우회적으로라도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오늘 드러나게 될지 그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것으로 이제 귀결되게 되는데 그렇게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의 어떤 공방을 끌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3명의 핵심 증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문답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 반론기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전략이 좀 여론과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민 여론을 상당히 의식한다라는 공감대가 여야 정치권에 다 공이 퍼져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사법부의 모습은 여론과 무관하게 정말 실체적 진실만 추구해서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 곳이지만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헌재 판결 같은 경우는 여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저기서 변론이나 또 증인신문을 하는 것들이 대통령 지지층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여론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호인단이 아무리 법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비상계엄 전후의 상황을 대통령 본인만큼 알 수 있는 변호인단이 없지 않겠습니까? 증인신문이라거나 또는 뭐 문영배 재판관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때 변호인단의 답은 어차피 대통령에게 물어서 그 답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황을 잘 아는 대통령이 직접 대답하거나 또는 자신과 기억을 달리하는 증인들이 나왔을 때 직접 신문하는 게 변론 전략에 있어서도 이게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 정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반인 접견을 시작했고 또 이제 여당 지도부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이제 접견을 하기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전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를 주장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변론기일 탄핵 심판에도 분위기에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그분들이 살아온 영예에서 가장 높고 영예로운 자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임명해 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다 탄핵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9명의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성향이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나 이분들의 어떤 커리어나 경력이 그런 거와 무관하게 약간의 성향은 있지만 무관하게 법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격과 양심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믿은 상태에서 이 헌법재판소를 바라봐야지 편향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헌법재판소 자체를 부인하는 거고 사법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런 것은 만약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격하게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인 행위나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어떤 지도자들이라든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한 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문영배 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회피 촉구 의견서까지 냈거든요. 뭐 공정한 심판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일반 형사 재판이면요. 적어도 이미선, 정계선 두 분은 기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선 재판관의 친여동생이 대통령 탄핵 퇴진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이 정도로 가까운 직계 가족이 정치 성향과 결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면 일반 형사재판이면 무조건 기피입니다. 그리고 역지사지로 이재명 대표 재판하는 판사의 여동생이나 그 판사의 배우자가 평소 이재명 대표 퇴진 운동본부 이런 데 이름 올리고 시국 선언하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은 그 판사한테 재판 받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헌재가 보여준 행태를 생각하면 실제 기피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겠죠. 다만 이 같은 여론전이라던가 이 재판관들 또 가까운 직계가족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과 압박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헌재가 어제 있었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된 선고 연기처럼
중심을 잡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동안 안 했던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기대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변론 전략 측면에서는 예. 어차피 문영배, 이미선 이런 분들은 변론을 100번을 더하든 1000번을 더하든 대통령 탄핵 인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표를 던졌던 뭐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김영두 이런 분들이 나머지 재판관들의 편향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들과는 결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생각하는 주요한 변론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재판관 동생이 윤석열 네.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데 이런 거는 항의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시각이 여당에는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제 그거는 좀 전에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법원에서나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의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뭐 초급 재판관도 있고 좀 시니어 재판관도 있고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검증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고위직 재판관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재판관, 법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에게 좀 불리할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것을 회피하거나 제척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인격과 양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우선할 수 있을 거라는 사람으로 청문회도 하고 해가지고 임명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시스템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런 거를 공론회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도를 바꾼 후에 뭐 재심 신청 뭐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만약에 생긴다면 그런 재심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그 뭐랄까요? 무죄를 증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도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억울하다고 할걸요. 그럼 억울한 걸 하나하나 다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뭐 다 들어주고 그걸 논란을 벌이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 4대 4 이렇게 나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판관들 그 안에서 서로 좀 이렇게 찬반의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이 탄핵도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부분의 물줄기가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예. 이제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나름 4대 4로 팽팽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적하는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 균형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헌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탄핵 심판 결론보다 그 결론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갈라진 국론을 어떻게 좀 수습하고 봉합하고 미래를 바라보느냐, 그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그 고민도 헌재가 대한민국 최고 상위 헌법기관이라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벌써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와 스스로 자초한 불신의 정황 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굳이 한두 달 일찍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해서 불난집에 기름을 끼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그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이 갈등과 혼란, 분열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현재 체제에서 이미 변론도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고 설령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이후로 한다라는 헌재 스스로의 어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와 자구책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어제 원래 헌재가 결론 낸다고 했는데 2시간 전에 날짜를 일주일 뒤로 연기해서 언론사도 상당히 좀 당황을 했거든요. 네. 헌재가 이런 논란을 좀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논란을 의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다음에 8인 체제로도
지금의 대통령 탄핵 사안을 충분히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논란을 더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9인 체제로 하든 8인 체제로 하든 거기에 편향성을 논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보수 정권에서는 보수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진보 정권에서는 진보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헌재의 모든 판단은 지속적으로 편향 논란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헌재 입장에서 어쨌든 이 너무 큰 대통령 탄핵이라는 너무 큰 사안을 다루고 있는 상황 요거를 좀 감안한다면 예. 그런 논란은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 탄핵 심판과 별개로 이제 형사 재판 일정도 잡혔기 때문에 형사 재판도 이제 같이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공소장 주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어요.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국회 청문회 출석해서도 네.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 일종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민 전 장관의 수사기관 진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 소위 이상민 전 장관보다 직급이 낮은 분들이 내가 이상민 전 장관에게 들었다 이런 진술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단전이든 단수든 이런 조치를 지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대통령에게는 조금 불리한 구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어떤 정부 마비, 폭주를 알리기 위한 일종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면 예.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게 논리적 완결성이 있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입된 병력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 공소장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첨예하게 다릅니다. 280명의 군인 정도가 국회에 투입되었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인데 280명으로 어떻게 그 계엄 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주된 이 주장의 골자이고요. 반면 검찰 공소장에는 무장군인 1,600명과 경찰 3,800명, 훨씬 더 많은 규모가 동원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실제 비상계엄과 관련된 조치를 시행하려고 했는지 그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아마 앞으로의 형사재판이나 또 탄핵심판에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투게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력을 얼마나 동원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지만 단전 단수라는 그 지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런 지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야당의 어떤 폭정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회의 언론조차도 장악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어떤 권력 구조를 바꾸려고 했다는 거에 좀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단순히 때문에 경고용이라고 보기 보기 어려워진다.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국회에서 야당의 어떤 실체를 알리기 위한 거라면 굳이 왜 언론에 그것도 특정 본인과 좀 약간 결이 맞지 않는 특정 언론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단전 단수라든가 이런 강압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도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의도는 아마도 본인이 이야기했던 단순한 이런 야당의 폭정을 알리기 위한 거라는 논리를 굉장히 좀 훼손시키는 그런 쪽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같이 진행되면 이제 형사 재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론전을 또 펼쳐 나갈 걸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방어권이 훼손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어권이 훼손되는 것은 일정 세력의 어떤 의도가 지금 있고 굉장히 졸속이고 공정하지 않다 이런 거를 계속 부각을 시키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어떤 이런 비상 계엄
그리고 그 이후 헌정 질서가 지금 안정을 찾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속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물론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을 해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를 판단해서 재판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하나하나 뭐 본인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 논하기 시작한다면 국론은 분열될 것이고 국가의 시스템의 안정성은 굉장히 훼손되고 권위도 실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계엄 사태 관련해서 이제 공소장을 통해 이것은 뭐 아직 사실로 굳어진 건 아닙니다만 공소장에 담긴 내용들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화면에는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지난 4차 변론 기일에는 12시 23분에 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장 가운데 오늘 박범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왜 12월 3일인가 본인이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만나서 물어보니까 본인의 황금폰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급박하게 한 것 같다. 이런 주장을 명태균 씨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그 황금폰이라는 것도 검찰에게 다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눈 뭐 일종의 메신저 대화 등도 언론으로 기사화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막 큰 한방이 있다거나 뭐 결정적인 어떤 정치 참여나 국정에 참여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신변 잡기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대화들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풍쟁이에 가까운 명태균 씨의 말을 이 야당의 중진 의원이 빌려서 대통령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지 않아도 이미 대통령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형사재판도 시작되고 탄핵 심판도 지금 받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어떤 공신력 있는 인물이면 모르되 정치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명태균 씨 딱 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런 인물에게 솔직히 말해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휘둘렸다는 거 저도 참 가슴 아픕니다. 뭐 작정하고 속이면 속을 수도 있겠죠. 그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근데 이미 견적이 다 나왔고 결과가 다 드러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사람을 굳이 야당의 중진 의원들 박범계 의원이면 장관까지 한 무게감 있는 분인데 찾아가가지고 겨우 대통령 공격하는 저 말 한두 마디 가져와서 언론에 기사 내는 게 지금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한국 정치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만났었고 이번에 네. 박범계 의원도 만났고 이렇게 야당 중진을 명태균 씨가 왜 만날까요?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명태균 씨는 정치권하고 끊임없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죄를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아니면은 그 죄를 그 재판을 하는 과정이나 재판이 끝난 과정에도 본인의 어떤 이후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야당에서도 명태균 씨를 대할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그리고 검증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어떤 말들을 전하든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명태균 씨 때문에 계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일정 정도 뭐 그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일리가 있는 부분일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제가 얘기하는 거와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국회의원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책임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발언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무작정 옮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죠. 네. 그 위치에 따라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뭐 내가 들었어 얘기한다면 뭐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모든 상황에서 책임 있게 이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규명해야 되는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위치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데 생각이 듭니다. 그 의문점은 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지 지켜봐야겠지만 네. 왜 12.3인가?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했으면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더 쉬운 여건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시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 관련 설도 있고요. 예. 정광훈 목사 관련 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무속 관련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예. 그렇지만 그 단계는 이미 국민들이 서로 감정을 소비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는 이미 지났다. 예.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 아니,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수사도 끝났죠. 그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잠시만요. 이게 잘못됐는지 예. 지금 서울 구치소 앞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를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호송차가 지금 구치소 정문을 나와서 헌법재판소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2시 17분을 막 지나는 시점에 서울 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지난번 4차 변론기일보다 더 일찍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4차 변론기일에는 12시 23분에 출발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2시 17분을 막 지나는 시점에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25km 이상의 이제 거리긴 한데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0분 정도 후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때보다도 오늘 더 일찍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석 때마다 더 일찍 이제 출발하는 모습인데 이제 현장에 도착하면 아무래도 오늘 핵심 증인들이 나오는 날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들하고 좀 얘기를 좀 맞춰보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예. 변론 준비에 이전 증인 신문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일찍 출발한 게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오늘 증인 신문만 3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각 증인당 9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국회 측에 주어진 증인 신문 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답이 오가는지를 다 듣고 예. 그걸 반대 신문 때 또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90분간의 한 사람의 증인 신문이 끝나면 약간의 휴식 시간 가지는 거 예상해 보면 오늘의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늦은 저녁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일찍 도착해서 변호인들과 접견하면서 오늘의 증인 신문 어떤 식으로 변론할지 등등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시 17분에 출발했기 때문에 12시 40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할 것 같고요. 도착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들과 만나서 이제 변론을 좀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핵심 증인들도 이제 잠시 뒤면 헌법재판소에 속속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이 계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나 아니겠냐 이런 네. 얘기를 이제 강조했는데 오늘 이제 핵심 증인들과의 얘기에서 또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도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방을 하다 예. 보면 본인들이 그 공방을 그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더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은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불리한 부분도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공방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보다 그 공방을 이기기 위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한번 본인이 한 이야기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주로 변호인을 통해서 신문을 하다가 본인이 이 부분은 내가 좀 짚으면 나한테 유리하겠다는 거를 조금씩 참여하면서 예. 그때 참여하면서 신문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전략입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최근에 또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여당 내 투톱, 지도부도 이제 접견을 했었고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접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렇게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것 자체가 의원들 줄줄이 면회가라 이런 사인 아니냐 또 이런 또 좀 비판도 나왔어요. 근데 의원들이 가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아니에요. 이 접견 일정 자체를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뭐 이런 분들과 조율하게 되어 있는데 윤상현 의원 접견은 지금 예정되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그 외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접견이 뭐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워낙 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과 형사 재판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재판을 3회씩 소화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 접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세웠고요. 다만 지도부에서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 예.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강릉 외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두터운 친분을 나눴던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접견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나경원 의원은 지금 사실상의 이 지도부급 중진 인사 중에서는 이 헌재 불공정성이라던가 탄핵 심판의 부당성 등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이 접견에 함께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 예. 관저 앞에 매일같이 나왔던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윤상현 의원 접견이 끝나면 현직 정치인들의 접견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접견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는 충분히 발신한 것이라 예. 그 이후에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매일같이 정치인들이 찾아가거나 찾아온다고 다 만나주는 일정을 잡아주고 그럴 걸로 보이지는 않아서 누구든 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 대통령과 고락을 함께했던 정치인들은 당연히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가서 위로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는 게 맞고 오늘 네. 국회 청문회에서 여당이 제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구속 수감에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기다릴 때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다 가서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뭐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공격하고 또 하나의 정쟁 요소로 삼는 것은 그리 적절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기자들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직 대통령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는 게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대통령을 찾아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표와 그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관계에 있어서의 비판하는 거하고 저는 일관성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를 출마할 때 저렇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를 출마하는 건 맞지 않다. 더더군다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면은 뭐 무죄 추정의 원칙과 상관없이 보직에 해임됩니다. 근데 그런 거와 비추어 볼 때 형평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인들, 다시 말해서 선출직의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도덕적인 어떤 부분을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해도 된다. 그러면 같이 잘못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그래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으면 나래도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서 저들이 국민에게 심판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이 예. 지도부가 대통령을 찾아간 것도 역시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권 내 지도부도 상당히 입장 정리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심판에 매번 나와서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되고 본인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만약에 있을 조기 대선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 좀 선긋기도 필요한데 그것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또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90% 이상이 대통령 지지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만에 하나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린다 해도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품에 안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를 동력을 찾기가 힘듭니다. 예.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심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저항하고 반대하는 분들을 또 마냥 거리두기하고 무시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무조건 또 국민의힘을 찍겠는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요. 예. 대선이 물론 투표율이 높은 선거이긴 합니다만 지지층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하나의 변수가 되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는 21대 총선 대비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 말은 대구 경북에서는 투표율 떨어져도 국민의힘이 당선되지만 예.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구 경북 출신의 출향민들이나 좀 강성 보수 성향이 투표를 덜하게 되면서 접전지에서 표가 많이 넘어갔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중도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그 중도층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려면 지지층 결집이 먼저 단단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도층 공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게 일방적으로 그냥 대통령과 거리두기하고 손절하면 중도층 잡는 데 유리하다. 이건 너무 1차원적인 방식이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마음도 잘 어루만지면서 플러스 알파를 할지 좀 고차원 방정식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당내 이제 대선 후보 경선도 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는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이렇게 갈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 좀 힘이 실릴 거라고 보세요?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이렇게 갈려도요.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당내 분란이 너무 커지지만 않으면 원래 자기 진영을 찍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극우적으로 너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당 내의 합리적인 사람들도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 진영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한쪽만 보는 거 아닌가. 민주당을 제가 얘기할 때도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중도층이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적대감까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그들을 앞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오히려 중도층은요. 못하는 편을 심판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가 더 많지 예. 잘하는 쪽에 설득돼서 찍는 경우가 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진영을 심판하기 위한 중도층을 나중에 다시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략적 착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그 본인들의 진영만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완전히 악마화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시각 헌법재판소 상황과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출발하던 상황 화면을 지금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지금 헌법재판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12시 17분에 구치소를 출발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이동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곳은 잠원역 인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지금 잠원역 인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호 차량과 함께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10분 정도 뒤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저희가 뭐 조기 대선 뭐 얘기를 좀 해보고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해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또 하기도 했잖아요. 이준석 의원 출마 선언 관련해서는 뭐 국민의힘 입장, 여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표가 갈라지다 보니까 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뭐 그게 일반적 시각이죠. 예. 다만 저는 정치인들이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교수표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국면에서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라는 아주 독특한 분이 차기 대선 주자로 있습니다. 지지율도 높지만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나 절대 찍지 않겠다는 비율도 부동의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준석 의원이 오히려 정권 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재명은 싫다고 하는 분들의 여론을 흡수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완주하게 됐을 때 국민의힘 후보표를 더 많이 가져갈지 이재명 대표로 갈 표를 더 많이 가져갈지는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반윤 반명 표를 이준석 의원이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정치 공학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이준석 의원의 완주 여부나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지는 건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뭐 일부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단일화나 국민의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분석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도 무소속 완주를 해봤습니다만 이 젊은 세대는 한번 하면 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끝까지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점치자면 많은 변수를 일으키며 그 최종 득표가 어떻게 예. 될지는 몰라도 완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잠원역 인근 상황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호송 차량 지나가는 것을 좀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김상일 평론가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 변론길 일정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네.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일정상 네. 결론을 몇 월쯤에 낼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보면은 일정상 뭐 2월 말에 이제 그 끝나잖아요. 예. 이제 변론이 다 끝나고 결심까지가 끝나면 예로 보면 전례로 보면 한 뭐 10일에서 14일 한 2주 정도에서 선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면 3월 한 뭐 14일, 12일에서 뭐 20, 어쨌든 중순 이전에, 예. 중순 이전쯤에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대선은 그러면은 2개월 후인 5월 한 15일이나 이전쯤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헌재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5차 변론 기일에서 핵심 증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